이 아이를 좀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아동 중심으로 라는 마음 한켠과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 못 믿어움, 마음대로 그려봐. 괜찮아. 아우 지난번에 엄마가 이것 말고 이런 게 좋다고 말했는데 뭐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투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한테 나한테 뭘 어떡하라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옆에 보시면서 드디어 나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우리 임영주 교수님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임영주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네이버 TV, 유튜브 채널, 오디오 클립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 이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이 책은 이 엄마의 어떤 심리, 감정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이런 책을 쓰시게 됐는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 교육서, 뭐 자녀 양육서죠. 책을 꽤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 타이틀 참 좋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얘들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말 잘 듣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책은 우리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부모, 나를 돌아보자, 부모인 나를 좀 성찰해보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쓸수록 이걸 진작에 먼저 좀 내가 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자녀들이 많이 컸는데도 계속 부모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내가 돌아보고 성장하고 하는 게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딸과 아들이 있는데 다 20대예요. 아직은 20대예요. 네. 이제 딸이 곧 30대가 될 텐데 그러면 꽤 성숙한 부모잖아요. 네. 말 그대로 어른 부모여야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서 좀 후회가 된다. 후회가 됨 하고 마침표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미숙하고 여전히 어른답지 못한 부모를 제가 발견하거든요. 아니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위안이 되는 게 네. 이렇게 부모 교육 전문가시고 그 아이 성장한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힘들다라고 아직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더 훨씬 많이 힘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있잖아요. 네. 이 책을 내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는 부모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위로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럼 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그런 위로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또한 보람이에요. 네. 우리 겁먹지 말자고요, 부모 노릇. 네. 구독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저렇게 막 이해한다고 그러고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화풀이하고 어떤 훈육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풀이하고 훈육을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훈육의 본질이 아이 좋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르칠 기를 육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훈육은 혼내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화풀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는데 어머님들 상담 많이 하는 것 가운데가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을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훈육과 화풀이의 차이점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책에서 훈육은 아이 말에 귀를 열지만 화풀이는 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귀를 닫는 겁니다. 그러면 귀를 닫으면 뭐가 열리냐면 입이 열려요. 그러니까 귀는 닫고 부모의 말을 따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 좋으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훈육은 내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육은 일관성이 있지만 화풀이는 부모의 기분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네온사인과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아이가 어떤 요청을 해도 그래 그럴까? 내 기분 좋으니까. 그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의 기분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근데 같은 말을 해도 그러려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색을 하면서. 그리고 훈육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대안이 있지만 화풀이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 명령으로 날 따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말 훈육을 잘하고 싶다면 아이를 위한 것인가? 부모를 위한 지금 감정풀이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만 잘 알아도 사실 기초가 탄탄하면 공부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훨씬 그냥 썩 괜찮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완전히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훈육과 화풀이에서 이제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보기 위해 귀를 연다. 귀를 연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요. 쉽지 않아요. 남의 아이한테는 귀를 열죠. 맞아요. 그랬어. 그러면서 막 끝까지 들어줄 태세지만 내 아이한테는 빨리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이 분노로 변질이 돼서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옆집 아이가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화내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거든요. 제가 저러다 뭐가 될까 이러진 않거든요. 내 아이라서.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좀 심한 말로 갔죠. 증오로 변질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된다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좀 증오로 갔어요. 좀 더 세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에게 모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 외에는 우리 맞아. 아이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나요? 너 위해서 하는 말을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리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자기 좋으려고 그러면서 자기나 잘하지 뭐 이렇게 엄마한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 좋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우리 엄마는 정말 나 좋으려고 하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 아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려면 부모님이 뭘 보여줘야 되냐면 아이보다 조금 더 참는 모습, 아이보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들은요 아이보다 더 안 할 말을 거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부모치고 내가 얘를 해할 거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다 너를 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녹음해서 들어봐도 아이 위해서 한 말은 아마 골라내야 될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좀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해야 되겠다. 정말 말 품질이 어른과 아이를 결정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애니까 그렇지. 아유 아직 애잖아. 애라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아이들은 아직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뇌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해요. 그래서 더 나빠요. 그러면서 얘가 최약체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문 닫으면 가장 위험한 공간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작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무의식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엄마 아빠가 최강자라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거든요. 맞아.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아니면 지금 자기 생존에 위협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감정을 희생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눈치 보는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여기서도 이제 착한 아이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착한 아이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구화된 아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우리 엄마를 위로하고 이 무서운 아빠로부터 내가 생존하고 우리 엄마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정서적 도구화거든요. 물리적 도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대신 좀 뭔가 다른 일도 한다든가 특히나 이 정서적으로 부모님한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맞춰야 되는 그런 아이들 어린 아이 시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정말 아이답지 못하고 철들어 있고 너무나 성숙하고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착하다, 굉장히 성숙하다 이렇게만 느껴지는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그 시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나는 저 나이 때 정말 눈치 있게 행동했는데 저 아이는 내 손이 안 가면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아직 내가 누릴 거 못 누렸으니까. 맞아요. 부모는 나와 비슷한 우리 아이에게 나와 비슷한 걸 볼 때 불안하기도 하고요. 나한테 없는 부분.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쟤는 왜 저럴까 하고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 또 미워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나를 바라보고 내 어린 시절이 어땠고 그거를 스스로 수용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면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대물림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모습에 우리 아이에게 실망하고 어떤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가를 먼저 깨닫지 않으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대물림은 부모가 의식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정말 수없이 반복해야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좀 상처받았던 부분을 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한테 좀 어떤 또 상처를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상처라는 말 많이 네. 쓰기는 하는데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네. 상처 안 받은 부모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막 아무리 이렇게 저희 아들한테 다 해줘도 뭐 아들이 다 100% 만족하겠어요. 그렇죠? 상처받고 있겠죠 지금? 그렇죠. 너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제 책에 있는데 네. 참 두려운 질문이죠. 근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 평가를 받아요. 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네. 그럼 강의 평가가 그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럴까요? 어. 아니에요. 그 열과 성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봐줘도 되는 것을 열과 성을 다해서 그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이, 어떤 부모가 너 상처받으라고 열과 성을 다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아이에게 너무 뜨거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전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사랑받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아이 사랑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사랑을 나는 받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어떻게 느낄지에 네.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청소년이 좋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 자녀가 진짜 느끼는 부모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중학생이 깨달았을까?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덜컥했어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이 목소리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오해라는 물음표가 과연 진정으로 네가 궁금해, 네 생각이 궁금해라는 왜로 전달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윽박지름으로 전달될지 그거는 사실은 내가 내 목소리를 잘 점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엄마들의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아이는 내 말을, 네. 내 행동을, 네. 내 마음을 온전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부모의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이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지, 나는 사랑의 화살을 쏜 건데 관역에 꽂힌 건 미움은 아닌지. 부모가 아이한테 그렇게 이제 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서 이중구속 메시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 저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도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 구속 메시지는요. 잘하고 싶은 것과 현실이 안 받쳐준 것의 충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좀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아동 중심으로 허용하면서 잘 키워야지라는 마음 한켠과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 아니지. 쟤한테 다 막히면 뭔가가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불안한 마음. 그리고 못 믿어움. 왜냐하면 애라서. 이런 못 믿어움. 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려봐. 괜찮아. 이렇게 말해놓고 뭐 그리면 지난번에 엄마가 이것 말고 이런 게 좋다고 말했는데 뭐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투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한테 나한테 뭘 어떡하라는 거지? 아까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찌할 줄 모르게 하는 것. 그럼 이게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면 하라고 말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그땐 그게 나아요.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지침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네가 여기에서 마음껏 진짜 뛰어놀아. 놀이터에 가서도 마음껏 놀라고 하고 그건 위험하다고 하는 엄마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에게 맡겨두지 말고 아예 가이드를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많아요. 그거는 사실 좋은 의도예요. 잘 키우고 싶어와 불안한 마음 요거를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데 아이는 이 깊은 속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혼란은 아이들 성장을 막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보면은 굉장히 어떤 광고 카피 같은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요? 네. 부모는 이제 종착역이 아닌 환승역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것도 굉장히 멋진 말이라서 조금 네.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아이를 여기야 하고 이끌었던 시대는 너무도 잘 알다시피 지났어요. 네.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끌었던 역이 아마 종착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배운 식대로 또 끌고 가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근데 분명한 건 우리 부모님들이 이끌어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부모를 거쳐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배울 거 배우고 내가 줄 거 주면서 아이랑 같이 다음 역을 찾아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계속 성장을 여기야. 해야 되는구나. 여기니까 이 길을 가야 돼, 너. 여기 오려면 이 길을 따라와. 이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하고 진짜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조금 사춘기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춘기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일단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네. 모 라디오 방송에서 네. 초사병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사춘기. 제가 품 안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눴거든요. 3살까지가 품 안의 시기, 1시기. 2시기가 7살 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10살까지가 마지막 품 안의 시기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맞는 것 정말 같아요, 정말. 초등학교 4학년 품 밖을 벗어난 시기 초사병이란 말이 나올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면은요, 제가 이제 좀 고학년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하는 건 하나도 안 컸는데 자기들은 다 컸대요. 알아서 했으면 좋은 것들은 하나도 알아서 안 하고 알아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다 알아서 하는 애들이 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뇌의 리모델링 과정이에요. 얘들가 일부러 부모를 약 올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약 올린다 생각하면 못 견디겠지만 얘도 얼마나 힘들까. 얘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 라고 하면 부모가 견딜 힘이 생겨요. 진짜 병인 거잖아요. 네. 뇌가 지금 호르몬이- 리모델링 하는 거. 우리 네. 리모델링 할 때 얼마나 시끄럽고 네. 먼지 나고 그쵸? 남한테 민폐 끼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크느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뇌과학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동안 속 한 번 안 썩였거든요. 그동안 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크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 생각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진짜 죽도록 미울 수도 있고요. 아유 딱하지 크느라고 그런 거야 알았어. 엄마도 그 시기 거쳤거든.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남의 집 이야기를 보면 아우 참 엄마랑 얘랑 똑같아 싸우고 아우 저거 다 과정인데 이렇게 객관화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내 일이 되면 맞아요, 맞아요. 사생 결단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넘길 수 없는 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게 결국은 사생 결단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엄마한테 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싶지 엄마가 죽겠다 나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이다가 하는 짓마다 사사건건 걸리게 하면서도 아이는 원해요. 엄마 그래도 나 사랑하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널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이 모순된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느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분노 게이지를 내릴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보시면서 막 자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제가 위안을 받았던 것이 꾸중 한번 들었다고 아이의 자존감이 치명타를 입는 건 아니다. 이거랑 이제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너그럽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후회는 짧지만 부모들의 후회가 긴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말씀 일단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무슨 얘기일까? 어떻게 하면 괜찮은 부모이고 괜찮은 어른일까? 이것을 반짝이면서 보신다는 자체로도 저는 너무도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한 육아는 더더욱 없고요. 그리고 후회 없는 육아는 없거든요. 하지만 조금 덜 후회하는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배짱 가져야 돼요. 이만하면 괜찮은 거지. 더 잘하면 좋겠지만 이만한
하면 내 최선이야. 이런 배짱도 가지고요. 그리고 나를 챙기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를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시간이 내 편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쪼개가지고 내 걸 만들지 않으면 시간은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적화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좀 생각한다면 우리 괜찮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또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처방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제 위안이 되고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처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